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시황 관련된 차트 이제 보고요.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 HS님의 경제전망 영상을 이제 업로딩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일단 피드백을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고쳐야 될 부분,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보여서 일단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친 이후에 업로딩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일단 어제 올렸던 영상은 제가 이제 비공개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영상이 없어졌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일단 그 영상 다시 이제 수정해서 준비를 마친 다음에 뭐 음질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준비를 마친 이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영상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어제 11,700달러가 중요 일단 돌파해야 될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돼서 현재는 12,320달러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 이 차트가 테더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더화가 추가적으로 좀씩 더 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은 비트코인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그럼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가 라고 이제 보면, 2017년도 5월달과 같은 그림으로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제가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중에 저는 이제 오늘 중에 13,9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때 빠질 때 거의 뭐 하루 만에 이 조정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윗골이 달린 부분까지 이걸 친다라고 하면 이틀에 걸쳐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오른쪽 팔을 만드는 부분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 오늘 장중에도 13,900달러 도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2017년도 5월달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요, 2017년도 5월달로 돌아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때 이제 움직임을 보면, 이때 2017년 5월달 첫 번째로 이번에 그러니까 13,900달러 찍었던 이 날짜를 5월 25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요, 그 이후에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20일 이평선 살짝 이탈해 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 줍니다. 2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줘요. 상승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 찍고 며칠인가 볼까요? 바닥을 찍어주고 이때 9일 바닥 터치해주고 9일 이후에 전고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기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3,900달러를 돌파하고 음목 맞고 떨어지고요. 다시 재돌파.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박스 움직임, 횡보 움직임을 보이다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완전 이탈한 상태에서 반등 한번 해주고 다시 눌러주고 20일 이평선 완전 깨고 내려온 이후에 20일과 50일 데드크로스 발생돼서 4분의 1 지점, 채널 4분의 1 점을 터치해주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때 보시면 이걸 이제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20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조정 국면도 결국에 아까 이제 보셨던 이 조정 국면, 20일과 50일이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조정을 받긴 했는데 20주 이평선은 훼손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래서 다시 이제 일봉으로 고쳐보면, 그래서 이제 현재 흐름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이제 보면요, 지금 뭐 오늘 장중에도 제가 이제 13,900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이 21일 평선 깬 이후에 지금 현재 봉이 이제 5거래일 나왔고요. 물론 뭐 그때처럼 9거래일 동안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이때 이제 하락했던 것처럼 뭐 이틀 만에 다시 이제 올라와서 13,900달러까지 좀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현재는 지금 도미넌스가 직전 고점까지 돌파가 된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이 이때 비트코인 올라갈 때
이때 이제 12,300달러 돌파하고 13,900달러 돌파할 때보다 알트코인들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13,90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도 이와 같은 비트코인만 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으로, 아까 2017년도 5월달과 같이 비트코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조정 국면이들 일단 횡보, 처음에 이제 먼저 박스 움직임을 보였죠. 횡보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20일과 이제 20일 이평선 깨고 내려가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이제 지금 여러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댓글들 쭉 보니까 뭐 댓글도 그렇고요, 다른 단톡방들도 그렇고,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좀 갈립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지금 직전 고점 넘어가서 지난 2017년 고점이었던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혼자 치고 올라갈 거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80까지 치고 올라갈 거다. 도미넌스 상승이 한 차례 더 큰 상승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능성 낮고,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13,9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와 줄 때 알트코인도 이번에 어느 정도 따라 올라와 줍니다.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요,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같이 보폭을 맞춰서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그 대형 알트코인들이 치고 가요. 치고 가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일단 대형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 뭐 한 20-30%, 또 많게는 뭐 50%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어간 겁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서 올해 이제 최고 상승률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왜냐면 사람들은 가는 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내가 이제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올라왔던 알트코인들을 전 정리해서 비트코인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 알트코인들도 실제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 중에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13,900달러 터치할 때 알트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는지를 봐야 되겠다. 지난번에 그 텔레비토님이 의견 써주셨잖아요. 2017년도 12월 12일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대로 저는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17년도 5월달은 약간 흐름이 달라요. 왜냐면 2017년도 5월달 전에 이제 이미 그 전에 3월달부터 알트코인들은 2017년도에 그 초에는 그때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들 위치는 2017년도 저는 3월달 위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2017년도 5월달 위치로 5월 27일 이후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은 약간 다르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 볼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시총 차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올라왔기 때문에 시총도 같이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왔죠. 올라왔지만 이제 비트코인 위치가 지금 채널 4분의 2 지점에 거의 이제 중심 근처에 이제 와 있는데, 그에 반면에 시총 차트는 아직도 이제 4분의 1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총,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 차트를 이제 보면,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지금 아직도 이제 여전히 바닥에 있다. 지금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와 주면서 시총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트코인은 뭐 어제와 크게 다를 거 없이 그대로 이제 거의 바닥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채널 4분의 2 지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을 여기에서 채널 중심까지,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채널 중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얼마냐? 약 47% 정도, 뭐 그냥 넉넉하게 50%라고 할게요. 47%에서 50%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트는 그러면 채널 중심까지 간다.
알트가 지금 거의 바닥에 있는데 채널 바닥에 있는데 채널 중심까지 알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알트의 상승 여력은 보시면요 거의 뭐 8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서 나는 지금 당장 올라갈 종목을 나는 사야지 직성이 풀린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올라갈 거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다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싼 영역에 있는 종목을 사서는 저는 이제 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기다리겠다. 이런 어떤 성향이 좀 더 강한 분들은 저처럼 이제 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알트코인을 사서 기다리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률 앞으로 이제 기대 수익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 면에서도 알트코인이 월등히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간다 이 얘기는 아닌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전고점까지 직전 고점까지 알트코인들은 안 올라가고 지금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 혼자 상승했던 것처럼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 볼게요. 지금 보시면 숏 차트는 어제 제가 이 숏 차트가 조금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11,700달러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만약에 11,700달러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지난번에 이제 숏을 겁나서 못 쳤던 사람들 13,900달러까지 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쪼는 거죠. 쫄아서 숏을 못 쳤던 사람들이 이번에 야 쫄지 말고 치면 먹는구나. 어차피 분명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박스권에서 지난번 11,700달러 올라오기 전에 한 5거래일 동안 박스권에서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난 걸 보면 11,700달러 돌파해서 이렇게 숏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증가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13,900까지 간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숏 물량은 이번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늘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숏 물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한번 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볼게요. 도미넌스가 일단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도미넌스 4시간 봉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보시면 직전 고점이었던 65.9, 66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66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봉으로 잠깐 다시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바꿔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지난번에 이제 쌍봉 맞고 빠질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빠질 것처럼 보이다가 일단 제 추세 라인을 2개 그렸는데 상승 추세선을 일단 첫 번째 추세선은 이탈을 했다가 두 번째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지금 직전 고점까지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뭐 엘리엇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하는 거 아니냐. 5파가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채널을 우하향하는 채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위치는 고평가 영역이다.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알트에 비해서 너무 좀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홀딩 물량은 그대로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홀딩 물량까지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진짜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만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을 때 내가 이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 물량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알트코인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도 올라갈 때도 일정 부분 대형 알트코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홀딩 물량은 남겨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여기서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도미넌스 차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도 저는 이제 조만간에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런 도미넌스 차트가 이와 같이 신고점을 경신해서 최근 신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람들 심리 또한 이와 같이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대부분 우리 이제 2017년도 비트코인 막 치고 올라갈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불장 마지막에 뛰어들잖아요. 그와 같은 심리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지만 이 올라가고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 내가 들고 있는 이런 자발태에 비해서 물론 이제 시총 높은 알트코인들은 도미넌스 때문에도 어느 정도 따라가 줍니다. 보폭을 맞춰서 따라가 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막 자발트들은 오히려 바닥을 박박히고 원화로도 못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런 알트코인들을 주로 들고 있는 사람들 심리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거의 이제 극에 달했을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일정 부분 조금만 반등을 해줘도 그 물량을 정리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봤을 때 그런 현상이, 그런 심리가 거의 저는 이제 극에 달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단톡방이라든가 저희 이제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전 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13,900달러 그 이상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더라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한 3개월, 4개월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익률이 뭐가 좋을 거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Q&A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어제 제가 CJ님 글을 읽으면서 CJ님이 이제 마법천사님 글 써주신 거에 밑에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의미 전달, 그러니까 CJ님이 썼던 의미 전달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다시 이제 정정을 하려고 일단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매매 단점을 지적한 거라고 했는데 실은 교체 매매 정도만이 유용한 매매법이라는 뜻이었다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이해력이 요즘에 딸려서 일단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 글 말미에 문단을 잠깐 가져와 보면 이 시장과 보폭을 맞추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존버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고요. 일정 부분은 그 와중에서 큰 파도는 이장원이랑 같이 타면서 가고요. 제가 이런 글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글이 좀 이제 길다 보니까 제가 좀 그냥 막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체 매매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작은 파도는 각자 능력껏 즐기시면 된다. 그래서 페어 트레이딩, 이 페어 트레이딩이 아마 이제 이런 뭐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단타, 기타 등 매매법. 근데 요새 보니 작은 파도 잘 타는 게 투자 성공 실패를 정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J님이 의도한 방향과 제가 또 이제 의미 전달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의미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엄청 화가 나셨대요. 엄청 화가 나셔서 원래 이렇게 웃음 표시를 글에 많이 쓰는데 한 번밖에 안 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그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토시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임토시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XRP보다 시총도 높은 비트코인으로 전송하지 않을까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업글되면 수수료도 엄청 싸지고 전송도 리플보다 더 빨라질 텐데 좀 더 걱정이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업글 전에 비트로 바꿔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임토시님은 이제 이 푸사를 보니까 퀀텀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퀀텀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먼저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게 다 이 시장을 장악하지 않겠냐. 어떤 분들은 야 비트코인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수수료도 비싸고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임토시님처럼 야 비트코인이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비트코인이 모든 시장을 또 장악하지 않겠냐. 갑자기 또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쉴게요. 비행기 너무 소리가 커서, 예, 요즘에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지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커서 제 말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예, 요즘에 무슨 전쟁을 준비하는지 갑자기 요즘 이게 거의 매일 이러더라고요. 매일.
예,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계룡대 또 근처이다 보니까 계룡대랑 제가 유성에 살고 있는데 계룡대랑 가까워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지나간 것 같으니까 다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야, 망해서 없어질 거다. 아무리 비트코인이 기술 개발해도 소용없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임투신처럼 야 비트코인이 기술 개발해서 수수료도 싸지고 전송 속도도 빨라지면 다른 코인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일단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시각은 뭐냐면 저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생태계 구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드라고 하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이 시장을 장악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XRP가 이미 이제 장악한 어떤 이런 금융권에서 장악한 이런 시장 장악을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수준을 다른 코인들이 저는 기술을 보완해서 따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각각의 다른 코인들이 자신들의 해당 영역에서 어느 정도 그 영역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 영역을 후발주자들이 자본력을 갖춘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다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을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케팅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구축 이런 걸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이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리플사라고 하면 리플사 CEO 뭐 빵형 이런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 아무리 빨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다 대체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엊글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제 생각은 말씀드렸고 잠부나무님도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이시고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잠부나무님 이제 글을 읽어볼게요. 전송 속도는 현재 리플이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노시크, 쿼크 등 리플과 비슷한 코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랫폼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트코인 뭐 제3세대, 제4세대, 제5세대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 뛰어넘는 블록체인 그런 코인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들 나오면서 아이오타도 그렇고 뭐 홀로체인, HOT도 그렇고 헤데라도 그렇고요.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핵심 비전은 ILP 또는 IBC와 같은 인터체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을 더 빨리 더 많이 선점해 가는 것이 갑인데 이미 리플사의 선점력과 네트워크를 따라갈 코인이나 회사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뭐 리플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해당 영역에서 뭐 뎁이라고 하면요 그 뎁들 중에 어느 정도 이미 생태계가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른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회사들을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나중에 그런 회사를 그냥 인수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리플렛의 주요 파트너 은행들 바클레이, HSBC, SCB, RBC 등등 이 주말부터 서버 점검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리플 유튜버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19살이래요. 뭐 이제 외국 나이로 이제 19살이겠죠. 우리나라로 한 뭐 21살 정도 될 것 같은데 리플은 항상 호재와 뜬 소문도 끊이지 않으니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 혼자만 기대하려고요. 알렉스캅 트윗에서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렇게 그 답글을 썼네요. 일단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에 크립토 토마토님이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여기 이 알렉스 캅이라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저보다 이제 동생인데 뭐 19살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구독자는 33,000명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구독을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일단 구독자가 이제 저보다 많으니까 형님으로 이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안에서는 형님으로 이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번 저도 이제 구독을 눌러놓고 한번 이제 앞으로 관심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이제 주말에 이렇게 됐는데 월요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아직까지 뭐 리플 가격에서 뭐 별다른 어떤 반응은 보이고 있진 않은데
일단 이런 준비들, 뭔가 이제 서버 점검을 해서 이런 은행들이, 각각의 은행들이, 주요 파트너 은행들이 뭔가를 준비를 한다라는 건 때가 되면, 때가 됐을 때, 야, 딱 앞으로 이렇게, 그 XRP, 그러니까 리플사가 지금 타이밍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일단 각각의 은행들이 진짜 어떤 서버 점검을 통해서 XRP, 뭐 엑스레핏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일정 부분 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는 그 타이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당장 뭐 주말에 서버 점검하고 가격이 안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거 조만간 그러면 준비가 딱 됐을 때 그 타이밍에 같이 공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운동님이 일단 써주셨는데 일단은 일단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성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대략 18년 11월경 비트코인에서 리플을 사서 지금 리플 매도 후에 비트로 매도 시 지금 비트 가격이 4배 정도 올라서 그때 원화로 리플을 매수 후에 지금 리플을 매도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아닌지 이렇게 써주는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써주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만약에 리플을 2018년도 11월 달에 리플을 사는데 비트코인을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가 리플을 산 사람이나 아니면 원화를 가지고 리플을 산 사람이나 나중에 지금 리플을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만약에 내가 원화로 비트코인을 샀다가 그게 아니라 원래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이 비트코인하고 원화로 리플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리플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든 거예요. 왜냐면 그 BTC 마켓에서 그 사토시 가격이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는 줄어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중에 이제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약초 먹은 손님이 코모도에 대해서 일단 질문해 주셨고 코모도 언제 매도하는 게 좋겠냐 뭐 10만 사토시 이렇게 매도 목표를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지난번 코모도 영상 그 차트 설명드릴 때 그때 대략적인 이제 목표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국님이 써주셨는데 오늘 다시 리플을 매수했다. 가자. 비트도 오늘 12시간 봉 양봉 마감하면 이제 상승장 시작으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해 줬고 보니까 지금 장성국님도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열어놨었는데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플레이 시키진 않겠습니다. 예, 플레이 시키진 않고 일단 지금 이렇게 차트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지금 구독자분이 이제 지금 460분이신 것 같으니까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경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깐만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각각 이평선의 의미들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50지평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1년 동안 매수한 금액을 돌파했다든지 공부는 하다가 정리하고자 하는데 막막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잠시만요. 일단 그 이평선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차트 그리진 않았는데 일단 일봉에서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업빗에서 비트코인 차트 설명 드릴 때 이렇게 4가지 이평선을 저는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 뭐 설정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개, 20개 설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촘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작게 이평선 하나만 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각자 이제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일단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단기 평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5일에서 10일, 뭐 20일까지 단기 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중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뭐 60일 이평선을 중기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중기 이평선이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은 120일과 200일 이평선을 장기 이평선으로 보는데, 일단 저는 지금 15일과 50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그냥 15일과 50일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단기 이평선이라고 설명드리고, 120일과 200일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미는 뭐 보통 이제 주식시장은 일주일에 5거래일, 토요일, 일요일을 빼니까 5거래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이제 많이 보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20일, 그러니까 5일씩 한 달이면 이제 20일이기 때문에 20일 또는 이제 10일, 2주, 10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정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그 일주일 내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15일 거래를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이 또 의견 주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뭐 33일, 35일로 고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이평선 이렇게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은 이제 120일과 이제 200일 이평 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설정을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설정을 하고 각자 기준을 놓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정배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장기 이평선이 맨 위에 200일 이평선, 120일, 50일, 15일 이렇게 이평선들이 거꾸로 되어 있을 때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정배열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배열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정배열이 시작됐을 때 투자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정배열 끝자락에 들어가면 가장 고점에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 기회는 뭐 송기봉님이 이제 역배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기회는 역배열 되어 있을 때 투자 기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역배열 되어 있을 때 그때 투자 기회가 있다. 내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건 이렇게 역배열 되어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역배열 되어 있다가 이렇게 풀리는 정배열로 가는 과정.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20주 이평선, 뭐 20주 이평선이 상방으로 턴을 했을 때 20주로 이제 고쳐볼게요. 20주 이평선이 상방으로 턴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하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50주가 이제 거의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매수하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동 평균선들이 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이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 만약 검정색 이 120일 선이라고 하면 이 1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인 거고요. 200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이제 200일 동안 이 비트코인을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전 심리가 가장 강합니다.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가장 강하고, 그 본전 심리가 가장 강한 구간에서 매도가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아까 그 50주 이평선 봤던 것처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50주 이평선 넘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제 120주 이평선도 이렇게 걸려 있었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20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년이 되겠죠. 2년 약간 넘는 기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2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 그리고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이 이 자리에 이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았다. 왜냐면 이 정도 되면 본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 본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 이 정도면 그냥 팔고 나갈래 라고 해서 팔고 나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뭐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또 트레이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 항상 제가 차트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뭐 지지와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보조지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래량, RSI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거를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된다. 어떤 분들 이제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33일선에 꽂혔다라고 했을 때, 야 33일선에서 무조건 내가 이거를 지지받으면 무조건 난 여기서 풀 배팅 할 거야. 예를 들어서요. 비트코인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야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33일선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고 했어. H채널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33일선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항상 나왔다는 거죠.
야 그러면 33인선은 내가 풀베팅 막 레버리지 써서 풀베팅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풀베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꺾고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이 33인선도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막 이렇게 33인선 이렇게 깨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33인선 맞고 반등을 하죠.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반등합니다. 반등하는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또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차트를 보실 때 너무 이제 맹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제 한 차트 하나에 꽂히셔서 뭐 MACD에 꽂혀서 RSI에 꽂혀서 이쪽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거를 맹신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진 거래는 제가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나 어떤 보조 지표라든가 차트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꽂히셨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Q&A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다음으로 박수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도 이제 리플 좋아하고 계속 추매 중입니다만 이장님의 유튜브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리플에 대한 좋은 점과 청사진이던데 다른 알트 대비 심지어 비트 대비 그렇게 좋게 보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 나일강님은 리플사의 사업 현황을 보면 다른 알트코인과 같은 레벨에 두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물론 리플사와 XRP는 별개지만 리플사의 모든 사업 모델에 XRP는 거의 필수 요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일강님 의견에 동의하고 일단 보시면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좋아할 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그냥 일단 리플이 좋습니다. 현재는 이제 리플이 좋은데 당연히 그 리플사가 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리플 뭐 차트를 보고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본다라고 하면 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을 때 이 회사가 망한다 라고 하면 야 이거는 모든 암호화폐가 저는 진짜 비트코인도 살아남기 힘들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리플을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와 또 약간은 별개로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또 이제 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리플사에 배후 세력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금융 세력이 있다라고 몇 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일반 우리 어떤 회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이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배후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배후 세력에 금융 세력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일루미나티가 있다라고 하면 페드의 이사진이겠죠. 이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리플이 이 XRP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계 단일화폐 중에 꼭 세계 단일화폐가 XRP가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은 차지할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너무 뭐 근거도 없이 리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일단 차트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나중에 제가 리플 차트를 봤을 때 리플이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도 홀딩 물량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좋아했던 리플을 어느 정도 이제 떠나 보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일단은 리플을 약간은 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롤로 노아 조로님이 영상 말미 부분에 최종국 금융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장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좌우 이념 없이 바라봐도 진짜 큰일 날 수 있는데 이 정부는 고용률, 실업률, 성장률 등등 계속 문제없다. 시간 지나면 오를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결론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이거는 저는 뭐 정부가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그냥 이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 정부가 좌파가 아니라 뭐 우파 정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금융위원장이다. 아니면 내가 한국은행장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은행장이 여러분 앞으로 화폐 개혁할 겁니다. 만약에 우파에서 뽑힌 뭐
한국은행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혼란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좀 국민들이 안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걸러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일정 부분 실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걸러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팩트 체크를 직접 해봐야겠죠. 진짜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도 우리가 직접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빛나는 남매님이 리플 관련해서 7월에 SBI 금융그룹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사명을 SBI VC 트레이드 이렇게 바꿨는데 리플러인 저로서는 SBI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SBI VC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타 다른 거래소와는 달리 리플이 맨 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 봤더니 여기 이제 이 SBI VC 트레이드라는 이 거래소에서 보니까 개별 가상 통화에 대해 XRP 이름 딱 써 있고요. 이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뭐 비어를 뭐 삐루라고 한다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발음을 R 발음을 약간 이렇게 뭐 루 발음 이렇게 하잖아요. 르 발음 이렇게 하는데 그 XRP를 XRP 이렇게 XRP.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XRP라고 이제 발음한대요. 그래서 XRP가 첫 번째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있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SBI 회장님의 리플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세 번째. 이더리움은 이제 이시리움이라고 써 있네요. 이시리움 이렇게 써 있고요. 예.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SBI는 어찌됐든 뭐 XRP를 기축으로 이제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 XRP를 실제로 많이 사용해서 거래가 암호화폐 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BTC 마켓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축 통화인 BTC 마켓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비트코인 시총 1위 자리를 XRP가 넘어서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XRP를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이제 저는 또 이 XRP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SBI 이 VC 트레이드 거래소가 큰 역할을 이제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제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이제 함께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뮤차님이 좋은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 영상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제 감동적인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이제 플레이 시키진 않을게요. 일단 이렇게 노숙자가 들어와서 바에서 이렇게 노숙자가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뮤차님이 이제 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한 번도 저 상황을 못 느껴봤으면 어떤 느낌일지 모를 거야. 우리 모두 힘든 시기가 있었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이제 바에 손님으로 먼저 앉아있던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분이 이제 바텐더고요. 바텐더고, 이분이 이제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하얀 옷 입은 분이 손님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우리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락장을 이겨낸 해밀리 분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손님으로 온 할아버지가 노숙자에게 이제 물을 건네면서 감동적인 순간에 알트 펌핑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때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써주셨고, 노숙자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물을 이제 들면서 할아버지한테 건강을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라고 이제 건배를 청하는데, 그 모든 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이렇게 서로 이제 자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바텐더는 세력이 있겠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영상 보고 많이 공감이 됐는데 울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래요. 예,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들은 링크를 이제 따로 설명란에 이제 걸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7월 7일 영상 댓글에 있는 건데 따로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이 아까 이제 아까 롤로 조로님이 써주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마지막 최종구 기사가 소름 돋는다.
작년 하락장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떠오릅니다. 주식도 하시던 분인데 자신이 스승님으로 모시는 주식계 대부이신 분이 내년 2019년 말에 반도체 시장 붕괴로 주식은 폭락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이 나네요. 주식은 빠져나오라고 했었는데 현실이 되는 듯 합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뭐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올라올 때마다 뭐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지금 미국 다우지수는 뭐 전고점을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장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리 인하하면 추가적으로 중국도 올라갈 거고 미국 다우지수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릭 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공상과학 소설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암호화폐를 피아트 머니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볼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돈, 화폐, 생활도구,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내년, 내후년부터는 지금 보이는 변화들이 X2 그래프를 타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AI,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블록체인, 1인 미디어 시대의 기술 발전과 함께 생각보다 훨씬 급격한 속도로 우리에게 올 것이며 그 핵심에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금 없는 사회이며 그 과도기가 각종 땡땡페이 등입니다. 한국이 암호화폐를 규제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왕권을 암호화폐에 넘겨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매우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도 곧 다시 핫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규제가 이제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런 식으로 뭐 어제 이제 엊그저께네요. 미국도 이제 화폐 개혁을 준비한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중들이 그 가치를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땐 매우 현명한 투자이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된다는 것은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하나의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매우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발전한다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는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화폐는 국가별 통제하에 관리되어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말하지만 매우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국가가 통제할 건데 암호화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국가가 그걸 허용하겠느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는 현 국가 단위의 개념은 희미해지고 초국가 대기업들과 그들을 통제하는 단일 정부가 등장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시와 클린턴, 오바마가 수시로 외치던 뉴 월드 오더죠. 페북의 리브라가 국가 장벽에 갇힌 화폐 개념을 허무는 1차 도구가 될 것이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 앞으로 매우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 이제 보여진다. 트윗에서 이더리움이라는 한 단어를 언급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각설하고 현재 암호화폐에 개인의 자산을 조금씩 옮겨 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일 것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 막상 암호화폐가 기존 피아트 머니를 대체하는 시대가 결코 이상향이 아닐 수도 있음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영화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디 플레이어 1하고 알리타, 그 영화를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암호화폐 이런 블록체인 세계가 됐을 때 미래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질지를 이제 나오는데, 그 세계가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뭐 진짜 좋은 해피한 그런 세계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세계 속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다 망하니까 나도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망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다 망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망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주축을 이루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각자 생존해서 국가에 좀 부담을 덜 주게 하는 게 그나마 저는 그것도 이제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그렇게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뭐 미국 주식시장이든 중국 주식시장이든 이런 주식들
내가 매입을 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저는 애국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하세요. 에릭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HSY님이 모네로 이제 차트 보여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모네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초부터 해서 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더리움과 비슷한 차트로 보여지는데 왜 이 알트코인만 비트나 이더와 같은 흐름으로 먼저 움직이는 건지 뭐 이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줬고, 이건 다음 시간에 차트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더 볼게요. 예, 잠시만요. 브라운님이 피아트 머니와 크립토 에셋 근시일 예상 시나리오, 암호화폐 달러 원화 엔화를 대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는 가까운 시일에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 및 실결제 시장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리브라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2020년 그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비트코인, 리플, 스텔라, 에이다로 결제하려면 사회적 혼란 및 국가 정부의 통화, 경제 안정 정책에 대립되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에릭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과 지금 이제 브라운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각 국가 및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활성화, 그래서 실일 사용까지 확대 보급이 돼야 된다. 아마존, 쿠팡 및 오프라인 매장의 페이 시스템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리브라 코인의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확장을 기대한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대기업들, 뭐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 만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존, 뭐 유튜브, 우리나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이런 회사들의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돈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풀린 돈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거의 현금 없는 사회처럼 돌아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여기서 이제 준비금 개념으로 돈이 이제 막 무한 공급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암호화폐의 가치가 아마 2020년 하반기부터 채널을 뛰어넘으면서 저는 이제 상승하리라고 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누구죠? 메가피 형님 의견대로 2020년 말에 100만 달러 시나리오도 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밀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들은 뭐냐?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역할이 당장은 크게 조명받는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금의 형태이고요.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각 국가 및 사회 디지털 결제 수단 도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법제화 및 제도권 수용의 그 타당성 부여와 구성원 합의가 거부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법제화 및 제도권 수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0년. 아마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모든 경제적 가치 표기는 기존 각국의 달러, 엔화, 원화로 표시가 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암호자산으로 결제 시 현 시세대로 자동 환전이 된다. 이제 이거는 어떤 지갑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다 해줄 거라고 봅니다. 마치 벡터에서 설명하는 스타벅스 결제 체계가 모든 온라인 및 상점에 도입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현재 피아트 머니와 암호자산이 공존하는 형태인 거죠. 이게 이제 과도기 단계겠죠. 지금 월급이 통장에 숫자로 찍히는데 결국 이것도 각 나라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 스테이블 코인들은 기존 이제 법정화폐와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닌 겁니다. 기존 법정화폐를 그냥 디지털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으로 두 분만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목잡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IRS에서 암호와 세금 관련 규제안을 수주안에 발표한다는 기사를 보아하니 수주안에 SEC도 XRP의 증권 여부를 공식 발표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닐까요? 뭐든 시장에는 세금 관련 규제안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건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장국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 보면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외신 미 국세청 우호적 비트코인 납세 지침 내놓을 것. 그래서 지금 미국 국세청 IRS 의원 20명이 요청에 따라 수주 내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 일단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긍정적이고, 나중에 근데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 시점에서는 한 번은 큰 출렁임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 뭐 4월달, 5월달 그때 세금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암호화폐 자산을 세력들도 어느 정도 털어낼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CJ님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이은 언니가 올린 링크 중에 스탠포드 교수 수잔이 쓴 아티클이 눈에 띄네요. 이장 언니가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굳이 강조한 그 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좌한 아저씨가 작년 겨울쯤에 관련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두 가지 글을 링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이제 그때 뭐 그 영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갔는데, 또 이게 보니까 좌한 아저씨가 이렇게 블로그에 이렇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CJ님이 CJ님이 아니라 존버 아저씨, 존버 스피릿 좌한 아저씨가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글들을 이제 올려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일단 리플의 적정가를 알려준다 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했더니 각각의 데이터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2030년 기준으로 리플 하나당 가격이 88달러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으로 2030년 기준으로 88달러인데 역으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33달러 정도 되더라. 리플 가격이 33달러 정도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좌한 아저씨가 이거를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셨대요. 일단 언니 말대로 하면 기관 연기금의 자산 편입 목적으로 리플이 2019년에만 얼추 2.5불 정도 상승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 기관과 연기금 이런 자금들이 올해 2019년도에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금들이 편입하는 XRP를 편입하는 그런 자금으로만 해도 올라가는 가격 상승 부분이 2.5불 정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보수적으로 좌한 아저씨가 계산을 하니까 2.11달러라고 이제 계산이 됐고, 현재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나눠보면 실사용, 현재 기준으로 실사용에 들어가는 가치가 0.32달러, 15% 차지를 하고, 자산 가치로 차지하는 부분이 1.79달러, 이게 두 개 합해서 한 2.11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적어도 XRP 가격이 한 2달러 정도는 돼야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하나 또 링크 걸어주신 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적정 가격이라는 게 뭐냐? 각각의 적정 가격이라는 게 뭐냐? 그렇지, 바로 그 가격이다. 응, 그래, 네가 바로 방금 생각한 그 가격. 뭔 소리냐라고 하면, 네가 매도칠 가격, 그게 당신의 적정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XRP 10,000원 간다, 10만원 간다, 뭐 589 막 얘기하잖아요. 또 진짜 더 크게 뭐 1,000만원까지 얘기합니다. 10,000달러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너한테 적정 가격은 그게 적정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네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그릇대로 네가 팔고 나가는 그 가격이 적정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사무엘님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먹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XRP 가격이 10,000원은 절대 못 가, 10,000원은 절대 못 간다라고 기본적으로 내가 전제를 깔고 가면 이건 10,000원 전에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XRP 가격은 XRP가 10만원 이건 절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10만원 전에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88달러 얘기했는데 뭐 88달러가 아니라 그 전에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전에 우리는 매도하고 나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적정가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